1화 버터플라이, 서울의 노래방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기관 중 하나인 CIA, 그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문화 소비 트렌드 중 한국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2%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이 62%, 유럽이 2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그저 작은 시장일 뿐이었죠. 하지만 2025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콘텐츠 소비율이 전 세계 23%로 급상승했고 미국 본토에서도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차트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전략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로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일상을 살아갈 뿐이죠. 그런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직 CIA 요원 데이비드 밀러. 그는 딸을 찾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총과 폭력으로 점철된 30년의 커리어를 가진 그에게 한국은 그저 임무 수행지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는 곧 깨닫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가 평생 배운 모든 것과 정반대의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말이죠. 과연 그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떠나지 못하고 이곳에 남았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전직 CIA 요원이죠. 30년간 중동, 동유럽, 남미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제 눈에는 신뢰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였죠. 사람을 믿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냉혹하고 누군가는 배신하며 결국 살아남는 건 가장 강한 자뿐이라고요. 그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딸, 레베카를 찾기 위해서였죠. 레베카는 1년 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서울에서 온 것이었고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CIA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지만 정작 제 딸은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죠. 그래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너무 깨끗하다였습니다. 공항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르거나 다투는 모습도 없었죠. 이상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나라들은 공항부터가 혼란의 도가니였거든요. 서울 시내로 들어섰을 때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대도시인데도 거리는 비교적 조용했고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걸었어요. 누군가 부딪히면 죄송합니다라고 먼저 말하더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레베카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홍대 근처의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제 어설픈 한국어를 듣고도 친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레베카 씨요? 기억나요? 착한 아이였는데. 한 달 전에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네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단서가 끊겼으니까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안전한 나라예요. 딸이 어디 있든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CIA 요원이었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누구보다 잘 알았죠. 하지만 아주머니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며칠간 저는 홍대와 강남, 이태원을 돌아다니며 딸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딸이 자주 갔을 법한 카페와 클럽을 뒤졌죠.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한 회사 직원들의
회식 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작은 한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미국에서도 회식은 있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거든요. 상사도 부하도 구분 없이 서로를 놀리고 웃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인이신 것 같은데. 저는 경계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말을 꺼는 건 언제나 의심부터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그냥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저희랑 같이 드실래요?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제 팔을 잡고 식당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 외국인 한 분 모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앉으세요, 앉으세요. 소주 한잔 하시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주를 마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에 조금씩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한국은 어떤지, 뭘 하러 왔는지요.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딸을 찾으러 왔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표정이 좀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유난히 눈치가 빠른 걸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한국 와서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여기 제 번호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 본 외국인에게 전화번호를 주다니요. 미국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이 끝날 무렵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노래방 갑시다. 노래방. 저는 노래방이라는 걸 TV에서만 봤습니다. 작은 방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건 알았지만 직접 가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또다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거부할 틈도 없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래방은 좁았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노래를 불렀고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거나 따라 불렀죠.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한 곡 하세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영어 노래도 있어요. 그들은 비틀즈의 렛, 잇비를 틀어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Let it be, let it be. 그들은 영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을 담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건 뭘까요? 전쟁터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전후에. 아니, 그것보다 더 따뜻한 무언가였어요.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남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형님. 저는 그들과 1시간도 안 된 사이인데 벌써 형님이라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호칭이 싫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CIA에서 배운 건 사람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들였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딸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혹시라도 확인할까 싶어서요. 레베카, 아빠야 한국에 와 있어. 너를 찾고 있어. 여기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내가 이 나라를 좋아한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다시 딸의 흔적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번엔 강남의 한 어학원을 찾아갔어요. 레베카가 한국어를 배우러 다녔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어학원 직원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레베카 아버지세요? 레베카가 아버지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딸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멋진 분이라고 했어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딸은 제가 하는 일의 진실을 몰랐던 거죠. 아니, 알고도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딸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부산에 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러요. 부산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부산행 KTX 표를 끊었어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지나가고 산이 지나가고 바다가 보였죠.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참 아름다웠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저는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딸이 자주 갔을 법한 카페들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한 카페에서 딸의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아, 이 친구. 여기 자주 왔었는데. 한 달 전에 서울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서울. 그럼 다시 서울로 가야 하나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산에서 하루를 더 묵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한 포장마차를 발견했어요. 포장마차라는 건 한국의 독특한 문화죠.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술과 안주를 파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옆에는 한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요. 오, 미국. 좋은 나라죠. 근데 왜 혼자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죠. 가끔 외롭지만 뭐 그래도 살만해요. 그는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저는 그와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자신의 젊은 시절, 전쟁 이후의 가난, 그리고 지금의 한국에 대해서요.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엔 먹을 게 없어서 굶었는데 지금은 세계가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오잖아요. 신기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뭔가요? 사람의 마음이요. 한국 사람들은 여전히 정이 많아요. 남을 도와주고 같이 웃고 같이 울죠. 그게 한국의 힘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저는 평생 사람의 마음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임무와 전략, 그리고 생존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마음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딸이 다녔던 대학교 근처를 수소문했어요. 그러다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딸의 룸메이트였던 한국인. 친구 지은이었어요. 아저씨, 레베카 아버지시죠? 그래, 딸을 찾고 있어. 어디 있는지 아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레베카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제주도? 네, 거기서 한국 문화를 더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연락 안 한 건 아버지가 반대할까봐 그랬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저를 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고마워, 제주도로 가봐야겠어. 아저씨, 화내지 마세요. 레베카는 정말 한국을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도 사랑하고요. 저는 지은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딸은 왜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저는 딸이 머물고 있다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딸을 만났습니다. 레베카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레베카. 저는 달려가서 딸을 안았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연락 안 해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빠, 저 한국이 너무 좋아요. 여기 사람들은 진짜예요, 가식이. 없어요. 알아, 나도 느꼈어. 그리고 여기선 제가 저답게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선 항상 뭔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는데 여기선 편해요. 저는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평화가 있었어요. 아빠도 여기 좀 있다 가세요. 아빠도 한국을 느껴보세요. 그렇게 저는 제주도에 한 달을 더 머물렀습니다. 딸과 함께 한라산을 올랐고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과 어울리며 웃고 울었습니다. 어느 날 밤 딸과 함께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렛 이삐를 불렀어요. 이번엔 딸도 함께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행복해 보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네, 예전엔 아빠가 항상 힘들어 보였는데 지금은 편해 보여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레베카, 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것 같아. 한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저는 편지 한 통을 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저는 30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과 폭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배신하고 증오하는 모습을 봤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웃고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요. 한국은 총 대신 노래로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제 마음까지 울렸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은 저에게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올림.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다고요. 그리고 이번엔 총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오겠다고요.